안녕하세요. NCS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 이론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는 올해 그 공기업 취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017년 공공 일자리 기관들이 훨씬 더 많은 배수를 뽑고 있는데요. 인크루트 조사에요, 공공채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한국전력공사가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일반 1,016명에 고졸 255명에서 총 1,271명이 되겠고요. 이 중에 청년 인턴 지원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죠. 일반 873명, 고졸 218명, 그래서 꽤 많은 수를 뽑고 있고요. 그래서 1,091명으로 두 번째 많이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철도공사는 1월에 접수가 시작이 돼서 서류, 필기, 면접 이런 거 한 후에 6월에 최종 합격자가 보통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어지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된 건데요. 일반 840명, 고졸 210명 해서 1,05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보통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3, 4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채용 공고가 날 겁니다.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NCS에 관련돼서 조금 더 알기 쉽고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해 가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이론에 대해서 사실 이 이론 부분은 너무나 쉬운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런 게 문제로 나오다 보면은 의외로 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의사소통 능력 이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 능력이란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할 때 서로 전달하려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서 필요한 외국어 문서 이해 및 의사표현 능력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뭐 잘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혹은 그런 업무상 필요한 이런 문서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문서든 아니면 우리가 대화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장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은 결국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정보 전달, 그죠?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설득의 목적입니다. 내가 제시한 기한이라든지 내가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공공기관,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은 조직과 팀의 효율, 효과를 성취하고자 이루어지는 구성원들 간의 정보 전달 과정이겠죠. 그래서 서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직장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전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기본적인 존재 기반이자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어떤 팀에서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팀이 화합도 잘 되고 내용 전달도 빠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말이 다르고 서로 미루고 이러다 보면은 팀도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저는 봐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서와 제가 대면 접촉을 이야기했었는데 문서적인 측면의 의사소통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은요. 문서 내용은 내가 정확히 이해하느냐, 요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느냐, 결국에 내가 이 문서를 받아서 읽는 목적에 맞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서 작성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너무나 쉽죠. 언제 누구에게 무엇이 왔는지 전화 메모부터 고객을 위한 예산서, 주문서, 그 다음에 직장 사이의 전달을 위한 보고서라든지 공문서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이런 여러 상황의 다양한 문서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미리 알아야 업무 능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문서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권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기하기 쉽고요. 전달성이 높고 보존성이 큽니다.
말은 해서 바로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통해서 내가 머리에 나온 대로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살펴보고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서적 측면의 의사소통을 보시면은 먼저 문서를 내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업무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인 정보 획득, 수집해서 종합하는 문서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작성을 하는 능력입니다. 상황과 목적에 맞는 문서를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언어적인 측면의 의사소통입니다. 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가장 오래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생에서 약 75%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전달하는 것도 의사소통이겠죠. 모든 관리자들이 의사소통 중에서도 듣고 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점에서 경청 능력, 의사 표현력, 또 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내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얼만큼 잘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 직장에서 요구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에는 경청 능력, 그죠? 의사표현력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미를 파악해서 적절히 반응까지, 피드백까지 필요하고요. 의사표현력 역시 내가 잘 듣고 이것을 자기 의사를 다시 피력을 해야 되는데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설득력을 갖추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그렇게 내 몸에 배어있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마음, 즉 누구나 다 말은 해요. 누구나 다 듣습니다. 하지만 나 얘기했는데, 나 혹은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엇갈린 정보 위험하니까요. 의사소통 기법이 미숙하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해 능력이 부족한 이런 것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마음, 일방적인 거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정보 공유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평가적이고 판단적인 태도, 즉 자기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잠재적인 의도, 아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 자, 솔직히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이거 늘 해오던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안주하는 마음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확인 점검 너무나 중요해요, 일처리에서. 그래서 과거 경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겠냐? 가장 중요한, 계속 우리가 앞에서 안 된다 했던 거에서 이야기는 뭐였어요? 제대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사후검사와 피드백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어떠하게 나오는지를 내가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하게 전해주는 이 피드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자는 사후 검토, 제대로 들었는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대화 또는 정보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요. 또 얼굴을 맞대고 하는 피드백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표정이나 제스처, 우리 비언어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유의점이 있습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 개선에 그저 중요한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판적인 피드백, 이거 아니야,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할 때는 이런 점은 잘 됐고 이런 점은 좀 부족합니다 라는 긍정 다음에 부정이 올 수 있도록 균형적인 피드백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어를 단순화해야 돼요.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는요, 명확하게, 이해 가능하게, 쉽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전문적인 용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요. 조직 외적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지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청.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탐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나라면 이랬겠구나, 이 사람이 이랬겠구나,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감정을 이입시켜보는 게 경청 능력에 중요하겠죠. 자, 네 번째는 감정의 업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감정적인 부분에 내가 짜증이 나고 많은 이게 문제들이 생기면 감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감정적인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하자. 이런 거고요. 자, 인상적인 의사소통. 요즘에는 뭐 PPT든 뭐든 너무나 잘하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변 정보를 얼마나 민감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늘 쓰는 표현들을 가지고 내가 좀 다른 표현으로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새로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라는 게 노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자, 문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업무 관련된 인쇄물들 전부 다 내가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요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제대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도표, 수, 기호 이런 거 파악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능력이겠죠. 자, 직장에서 요구되는 문서 이해 능력에는 당연히 문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맞은 정보를 구별하고 내가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나타난 타인의 의견도 내가 이해하고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문서 이해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문서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보고서나 설명서는 당연히 설명을 위한 그런 문서가 되겠고요. 보도자료, 이건 뉴스 릴리스를 위한 겁니다. 뉴스 보도문, 우리 회사의 무언가, 우리 회사에 관련된 제품,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신문 기자들이 그거를 취합해서 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뭐 많이 써보셨을 테고, 비즈니스 레터, 메모 이런 거는 우리 전화 받을 때 쓰는 이런 메모부터 간략한 메모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네요. 그죠? 비즈니스 레터. 자, 그 다음에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 정부 부처의 업무상, 뭐 공무상, 대외 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고요. 기획서 같은 경우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를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한, 이런 안건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 기획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기한서도요, 어떻게 보시면은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재권자에게 이러이러한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시를 해서 그 의사결정을 요청해 주는 게 기한서예요. 회사에서 뭐 제일 많이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공문서. 정부와 행정기관에서 대내 또는 대외적 공무를 집행하기 위한 문서이다. 규격과 양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양식에 따라서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아무나 도장 찍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되고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 그걸 공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기획서입니다. 기획. 자, 적극적으로 자기 아이디어 기획을 하고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아이디어를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좋으니 이렇게 시행을 해봅시다. 설득의 문서고요. 자, 기한서는 기본적인 뭐 회사 업무에 대한 협조라든지 아니면 의견 전달할 때 사내 공문서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보고서는 특정 어떤 일에 대한 현황, 진행 상황,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 작성을 하는 건데요. 영업보고서 당연히 뭐 이런 영업 상황을 문장으로 기재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재무제표와는 달라요. 이건 거의 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수입과 지출 결과를 보고하는 거, 일일 업무는 매일매일 내가 업무한 거 써서 내야 되고요. 주간 업무도 한 주간에 진행된 업무, 그 다음에 출장보고서, 출장 갔다 오면 당연히 외부 업무에 대해서 문서 보고해야 되고요. 회의보고서, 회의 결과 정리해서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서는 우리 보통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기기, 뭐 이런 작동 방법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설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품 소개서는
소개서와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상품 소개는 이거 이런 상품이에요. 새로 나왔어요. 되게 좋아요. 결국에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품 설명서는 우리 이 제품을 이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단체들이 언론 상대로 자기 기사 보도될 수 있도록 보내는 자료고요. 자기소개서는 뭐 이런 거, 입사 동기, 근무 자세 이런 것들 표현을 해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레터 이메일입니다. 보통 고객들이나 우리 단체로 보내는 이런 이메일이 있지만요. 여러 다양한 개인 간의 연락, 일적인 연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런 고객들을 위한 이런 비공식적인 문서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그 기업 인터넷 안에 그 내부 그런 아울렛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비즈니스 레터로 보내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메모, 뭐 필요한 내용 메모로 이제 전달하는 건데, 전화 메모 이런 거는 이제 업무적인 내용부터 제3자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 기록해가지고 보내주는 거고요. 회의 메모 이거는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회의 내용 간략하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메모, 뭐 개인의 업무나 아니면 상대 업무 추진 상황 적는 뭐 이런 메모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서 이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 문서가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인지 배경과 주제를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를 내가 정확히 밝히고 문제가 제시하는 현안 문제들을 파악을 합니다. 자, 문제를 파악했으면 어때요? 상대방의 요구, 의도,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도 이런 것들 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목적 이해, 그 다음에 배경과 주제 파악, 그 다음에 문제 파악하고요. 요구되는 행동 분석을 해서 생각하고 행동 결정하고요.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 작성 능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서 작성 능력이란 업무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결국에 문서 작성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문서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조직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문서를 이해해서 작성하는 방법 중요하겠죠? 자, 고려할 사항입니다. 문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자, 이 왜 작성해야 되는지 바로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문서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 하느냐, 내용이겠죠. 결정한 후에 작성해야 한다. 문서에는 자, 필요한 거 대상, 목적, 시기, 그리고 제안서, 기획서나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 기획을 뽑으신다면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기본적인 기출 문제들입니다. 문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거예요. 대상과 목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기, 기대 효과, 제안서나 기획서 같은 경우에 국민과 고객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민과 고객 너무 커요. 이 문서가 받아들여지는 상대방의 요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과 고객의 요구가 아닌 상대방의 요구가 돼야 되구나. 자,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문서는요, 결국에 상대를 설득하거나 첫 번째, 의견 전달, 정보 전달입니다. 설득 아니면 정보 전달이 주를 이루죠. 그래서 공적인 문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길이가 길고 중구난 방식으로 절대 안 되겠죠? 일관성. 통일성. 자, 일관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겁니다. 근거는 명확한지, 핵심 사양이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거를 갖춰야 한답니다.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 자, 골격은 기본적인 개요예요. 개요가 잘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전체 내용이 매끄럽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구조. 어차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문장. 그 다음에 세련되고 인상적인 효과적인 배치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는요, 외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연도, 열, 일 반드시 함께 기입하며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2017년 1월 3일 하고 1월화, 자, 화요일이죠? 이렇게 한 경우엔 뒤에 마침표 찍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이 원칙이에요. 마지막에 끝. 자, 이렇게 쭉쭉쭉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끝 이렇게 확실히 찍어 주시고요. 복잡한 내용은 항목별로 그래서 네, 1단락, 2단락, 3단락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하듯이 다음, 아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외 문서인지 장기 보관 문서인지 문서 성격을 완벽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설명문은요, 명령문보다 평서형으로 작성하며 왜요? 고객에게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설명이기 때문에 상품과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성격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요. 전문 용어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가급적 자제. 도표를 이용해서 복잡한 내용을 시각화. 그래야 알기 쉽겠죠. 청소기 하나를 우리가 설명서를 보더라도 그 부위에 대한 명칭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는 게 좋고요. 동일 문장의 반복은 피하고 다양한 표현을 써서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다양한 거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기획서입니다. 채택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설득력 너무나 중요하고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즉 내가 아무리 기획을 잘했어도 상대방 목적에 맞는 부합하는 점들을 정확하게 찾아야 뽑힐 확률이 높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을 정확히 기입하고 한눈에 파악되도록 자, 체계적인 목차를 구성해서 먼저 앞부분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구나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완벽해야 되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자료의 출처 막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표나 그래프 시각화하는 게 한눈에 보기도 좋겠죠. 자, 보고서는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복을 피해서 간결 명확하게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자기 능력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틀린 거 없이 최종 점검 꼭 하시고요. 역시 복잡한 내용은 도표나 그림, 참고자료는 정확하게 출처 제시하고요. 업무상 상사에게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질문도 추출해서 미리 답변 가지고 가야 당황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기출예제입니다. 새로 입사한 후배 직원 기획부 과장인 당신에게 공문서를 작성하여, 자, 공문서입니다. 정해진 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해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맞죠? 모든 내용은 한 장에 마지막에 끝. 맞습니다. 공문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항목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표와 그래프를 삽입을 한다. 이거는 기획서 같은 데 쓰는 거죠. 기본적인 폼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거기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획서 같은 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구나. 틀린 거 4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서 작성 어떻게 하느냐?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한자의 사용 자제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쉽고 명확하게 어려운 말 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결체, 이해가 가장 빠릅니다. 겹문장 길게 느려 쓰지 말고 혼문장으로 간단하게 명확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긍정문입니다. 가능성이 똑같이 50인데 50%나 됩니다가 좋지 50%밖에 안 됩니다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긍정문 형식으로. 그 다음에 간단한 표제를 붙이면 내가 전체 내용, 그 단락의 내용을 한눈에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문서의 중요한 내용, 자, 문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내용, 중요 내용을 앞부분에 써주시고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을 나중에 써주는 게 한눈에 확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시 주요사항, 뭐 기본적인 겁니다. 육하원칙, 그 다음에 작성 시기, 그 다음에 한 사안을 한 장의 용지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작성 후 한 번씩 더 내용 검토해야 되고요. 필요한 자료, 꼭 필요한 거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 뭐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수량, 일자 이런 거 공 하나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작성자의 성의가 담기도록 경어나 단어 사용에 신경을 쓰자, 뭐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냐? 내용이에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적돼 있어야 그 의도에 따라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구성, 효과적인 구성 짜임새 살펴보고요. 자료 수집, 그저 출처를 밝힌 자료들 수집을 해주고요. 핵심 전달, 바로 단락별로 소제목이나 목차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좋고요. 대상, 누가 이거를 볼 것인가, 누구에게 전달이 될 것인가, 대상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질문 미리 예상해서 대답 뽑아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문서 표현을 시각화하는 게 내용이에요.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그래프 같은 거예요. 데이터, 표로 나타내고요.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충분히 첨가를 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경청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 말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능력인데요. 원활한 의사소통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잘 들으면요, 상대방에게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청을 하면 상대가 잘 듣고 있다라는 안도감, 그 다음에 듣는 이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경청의 방법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대화 독점하지 않고요. 가로채지 말고, 이야기 가로막지 말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아, 너는 그렇구나, 네 말이 이런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수용, 말하는 순서, 우리 암묵적으로 이 사람 말이 끝나야 누가 말을 하고 이런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누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다음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쟁에서 먼저 주장을 들어주세요. 그래야 반박거리도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네 말은 이런 게 맞지만 이런 건 부족해,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떠니,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선, 아이 컨택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안 되는 건데요.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감을 동원해 우리 비언어적인, 반언어적인 표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짐작, 마저 이럴 거야,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대답할 말 준비하기, 우선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할 말 생각하느라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걸러내기, 처음부터 우리 말은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중간 부분까지 끊어버리고 자기가 얘기를 해버리면 전체적인 내용 아닌 경우에겠죠. 자, 그 다음에 판단하기, 편견입니다. 부정적인 편견, 이런 것들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안 듣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다른 생각,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딴 생각 멍하니 하고 있는 거 다 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조언, 자기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언쟁, 이 사람은 그냥 반대, 논쟁을 위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아야만 하게, 이거 자존심 센 사람이 그런데요, 자기 이 부족한 점은 대충 넘어가 버리고 무조건 자기 말이 중요하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슬쩍 넘어가기, 이렇게 농담으로 넘기거나 내가 진지하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 대충 농담으로 넘기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진지하게 들어주시고요. 비위 맞추기, 맞아, 무조건 맞아, 이것도 너무 성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청할 때 자세예요.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내가 너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손이나 다리 꽂지 마시고요. 팔짱 끼는 거 되게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향해서 기울여 앉는 건 내가 너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우호적인 눈의 접촉, 아이 컨택 말씀드렸고, 비교적 편안한 자세가 바로 자신만만함, 전문가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시면 경청의 바른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건 위압감이 아니라 내가 너와 대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죠. 상체를 기울여 앉는 거 부담감을 줄 수 있다고요. 내가 네 얘기를 잘 듣고 있어, 관심이 있어 보여주는 거고요. 다리를 꼬는 게 친근감, 개방적 아니죠. 이거는 예의에 어긋납니다. 우호적인 눈의 접촉, 그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이 컨택 중요합니다. 자, 효과적인 경청 방법입니다. 무조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준비하고 들으면 훨씬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중,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측, 자, 시간이 있는 경우에요.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겠구나, 내가 미리 생각을 하는 것도 좋겠고요. 나와 관련되면 공감이 팍팍 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질문에 대한 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듣고 있다, 내가 네 얘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요약, 대화 내용 요약하면서 즉, 이렇다 말씀이신가요? 라고 요약하면 진짜 잘 듣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 피드백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반언어,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피드백도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거. 자, 훈련하는 거 주의 기울여라. 아이 컨택 하면서. 그 다음에 상대의 경험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라. 정확성을 위해서 요약을 하고 개방적인 질문, 네, 아니오의 질문이 아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요? 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되게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은 N회사 김소식 대리와 박대식 사원의 통화 내용입니다. 자, 통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팀 김소식입니다. 자, 회의실 골라야 되는 거고요. 영업일팀 박대식입니다. 수요공급 회의망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참석 인원 몇 명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영업일에서 진행하시군요. 저희는 5명, 팀장님을 제외한 4명은 2시 이후 참석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총 인원이 이거예요. 서비스팀 5명, SCM팀 6, CS 3명, 개발팀 3명, 생산관리팀 6, 영업팀 7이니 제법 큰 회의실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생산관리팀은 직접 오지 못하고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얘네 6명은 네, 빼고요.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화상 회의가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 총 인원 몇 명이니까 5, 6, 11명이죠. 14명에 17에 24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법 큰 회의실 24명이 필요하다는 거.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죠?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할 거니까 회의를 한 후에 나가서 식사하고 2시부터 6시. 그러면 시간은 총 10시에서 6시까지 결국에 회의는 이어질 거고요. 자, 점심 식사 시간이 꽤 기네요. 예약한 식당이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자, 교통비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총 50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식사비 30만 원, 교통비 8만 5천 원. 자, 요거를 빼야 되겠죠? 그럼 38만 5천 원 빼면은 얘네가 회의실로 잡을 수 있는 것은 11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과로 6만 원이 또 빠질 수가 있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네, 토론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식일 거예요.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러고 끝났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회의실 대관표입니다. 사용 가능한 걸 보시면 먼저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을 빼주자고요. 토론식 24명이라고 그랬죠. 토론식. 그러면 24명, 토론식 24명이 안 되는 401호는 우선 제외가 되고 화상회의가 필요하는데 화상회의 시설이 없는 405호도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과가 제공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네요. 자, 얘는 우선 11만 5천 원 안에서 종이를 찾아야 되겠죠. 8만 원 가능합니다. 다과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6만 원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해요. 그러면 402호겠네요. 자, 혹시 나머지들 보시면 자, 7만 원인데 얘는 다과비 6만 원이 포함이 돼서 총 13만 원입니다. 예산 초과예요. 그 다음에 404호를 보시면 얘는 화상회의 시설에 5천 원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다과 6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12만 원이 총 필요합니다. 역시 네, 예산 초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거 네, 우리 402호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은 나오고요. 우리가 정확한 의사소통 중에서 필요한 내용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문제에서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의사표현 능력입니다. 의사표현 능력은 말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의 이런 감정을 적절하게 신체 언어, 음성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유지에도 중요하고 업무 성과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말 예쁘게,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자, 연단공포증 무대에만 오르면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생리적인 반응, 얼굴 빨개지고 목소리 떨리고 중요하죠. 자, 말 무조건 빨리 많은 얘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적절히 쉬어간다든지 말의 고저, 장단 같은 거 충분히 포함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음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소리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 중요하다라는 거. 몸짓, 비언어적인 표정, 손짓, 발짓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머, 흉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면은 우선 주의 집중도 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모든 대화를 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입니다. 올바른 화법을 위해 독서를 하라는 거, 좋은 청중이 되어라, 칭찬을 해라,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겸손해라. 그 다음에 완곡하게, 이왕이면 완곡하게 돌려 말하고, 이성과 감성, 첫마디의 말, 대화의 룰, 문장은 완전하게 우리 앞에서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의 지침입니다. 예스를 유도하여 설득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간단한 긍정의 질문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층적 질문을 하면은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그 심층적 질문에서도 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대비 효과, 차이점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침묵을 지키는 사람의 참여도를 높이고 여운을 남기는 말, 그 다음에 딱 멈추면 그죠? 집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칭을 바꿔서 간격을 좁혀라.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하기 방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팀 PT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외국어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되게 잘하라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 필요한 문서에 의사표현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좀 알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자, 공부법 같은 경우도 우리 꾸준히 우선 목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늘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어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문법 같은 거엔 강해도 토익 이런 거 점수 잘 받아도 대화가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외국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라이벌을 정해라. 업무와 관련된 용어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짬짬이 이런 것들을 들어라. 그림 카드를 사용해봐라.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는 게 이 말 트는 거에선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자, 이거는 기본적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피해야 할 행동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흘겨보거나 아예 보지 않는 매우 루드한 행동이에요.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 컨택 매우 중요하고요. 팔다리를 꼬는 행동도 건방져 보이고요. 표정 없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정이 많이 없잖아요. 외국인들 경우에 경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예의 없는 거고요. 맞장구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것들, 즉 많은 풍부한 표현들을 해주세요. 외국인들이 훨씬 더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료만 보는 것도 그죠? 좋지 않고요. 바르지 못한 자세, 한숨이나 하품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하며 듣는 거 절대 좋지 않고요. 자, 이런 것들 이름이나 호칭, 그 사람이 소개를 하는 그 호칭으로 불러주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대로 부르시면 안 되고요. 자, 예제를 보시면 외국인과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말의 속도가 빠른 것은 긴장이나 거부감이다. 자, 이거는 내가 분노하거나 아니면 흥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긴장이나 거부감은 오히려 말이 느려지거나 더듬거나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경우겠죠? 자, 1번이 틀렸고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건 무관심이에요. 낮은 어조는 안도감, 흡족함, 자신감을 보여주고요. 큰 목소리는 크게 얘기하는 거 우리 목소리 높아지잖아요. 불만족을 표현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 예상 문제를 한번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인지 능력입니다. 다음 중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조직 구성원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은 내 말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겠죠. 자, A 맞고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며 주장할 수 있도록 일방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집단 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맞고요. 조직과 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와 지식 전달의 과정이다.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팀일수록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3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서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바르지 않은 겁니다.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행정기관에서 공무집행을 위해 작성하는 공문서, 최종 결제권자의 결제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제품 설명서는 제품의 구입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용법 안내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그죠? 제품을 설명하는 건 말 그대로 설명서예요. 정보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해당 단체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화되도록 하는 자료는 공문서가 아니라 보도자료죠. 뉴스 릴리스요. 3번이 틀렸네요.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사내 공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업무와 관련된 문서나 자료를 통하여 정보를 구체적으로 획득하여 종합하는 능력. 자, 문서나 자료를 통해서 내가 획득한다. 그럼 문서를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겠죠? 1번에 문서 이해 능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와 달리 영업 상황을 문장으로 기재한다. 당연히 보고서 중에 영업 보고서겠죠? 자, 다음엔 직업인의 문서 작성 구조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 논리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이거는 글을 작성할 때 기본이고요. 명료한 표현, 설득력 있는 문장,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겠죠. 세련되고 긴 표현으로 인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자, 한 단어가 틀린 게 들어가 있네요. 세련되고 짧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쉽도록 해야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좋지 않아요. 3번 틀렸고요.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과 이해하기 쉬운 구조, 맞는 얘기겠죠. 자, 다음에는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겁니다. 평서문으로 작성하며 전문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삼가도록 한다. 자, 요거는 설명서에 대한 거죠. 두 번째, 한 장에 담는 거 마지막에 끝, 이거는 공문서에 해당이 되는 거였고요. 상대방의 요구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 출처 정확히 한다. 자, 상대의 요구를 해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내 제안이나 내 기획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요 기획서에 대한 거고요. 내용 중복을 피하며 간결하게 작성하고 예상 질문 미리 대답 준비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4번이 보고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른 경청을 방해하는 10가지 요인 중에 어느 것이냐? 자, 자존심 강한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없다. 즉, 자존심 강한 상한 내 말이 무조건 옳아야 돼. 바로 3번이 되겠죠. 언쟁이라고 하는 건 반대를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논쟁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였고, 판단은 부정적 판단, 조언은 본인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진 거죠. 내가 무조건 해결할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상대의 심중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기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먼저 오픈마인드가 돼야 상대방도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고 같은 내용이라도 보다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3번이고요. 말문이 막혔을 때는 임의로 화제를 바꾸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거나 화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 외국어 능력 향상시키기 위한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외국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짬짬이 방송이나 라디오 활용을 해라. 가능하면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외국어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외국어로 말하고요. 자신의 부족한 외국어 실력을 인지하고 늘 의식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이러면 더 안 됩니다. 내가 외국어와 친숙해질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글을 읽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들이 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지문이 좀 길어질 텐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긴 문제를 다 읽고 풀다 보면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심 문장을 단락별로 하나씩 반드시 찾아서 밑줄을 치거나 체크를 해주시는 습관을 기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한눈에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특히 내용일치 같은 문제에서는요. 거의 중심 내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단락별로 중심 내용 찾는 훈련들 열심히 하시면은 쉽게 속도 빠르게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요. 모든 내용을 다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고요.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냥 넘어가도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요. 문장 내에서 문단 내에서 어떤 문장이 중심 문장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요. 해결 방안을 위해서 이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보다는 해결 방안이 중심 문장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되는 것보다는 주지가 중요하겠죠. 주지라고 하는 거는 주장이라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조는 뭐 예를 들거나 구체화하거나
상술하거나 부연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 문장에 해당이 되니까 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과 설득이 있을 때 자, 사실적인 이런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보다는 설득을 하고 있는 주장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본이겠고요. 어떤 개념이 먼저 나올 설명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나타날 수 있는 평설, 평가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뭐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이 원인을 바탕으로 한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쩔 때는요, 이야기 같은 일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화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 일화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 깨달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통념이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 보통 사람들은이라든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이라든지요, 이런 통념이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요, 이것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비판이 있어도 결국에 자신이 결론 내는 것들이 가장 큰, 네, 자기 중심 생각이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서요, 자, 요렇게 읽어 나가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국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의 우려가 설문으로 나타났다. 자, 설문의 내용 얘기한 거예요. 미국 산업의 경쟁력 유무를 묻는 설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은 전화산업에서 석유산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부분에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추세에서 유일한 예외는 항공산업으로 조사 대상의 15%만이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자, 유일한 예외가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외적으로 항공사업은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이 두 가지겠죠? 자, 다음 문단 가보면 미국 기업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대부분 호의적인 편으로 응답자의 75%가 자, 이런 퍼센테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호의적이구나. 이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한편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1년 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제약, 석유 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호의적인 반응을 다소 상실하였다. 자, 대부분 호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 입장이니까 네, 이 부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더욱이 석유 산업은 이거는 그냥 강조예요. 앞부분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작년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 악화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1번에 미국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 1번에 첫 번째 문단에 밑줄 쳤다는 거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미국 국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번에서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기정사실화했죠.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사실화된 문장으로 표현하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보시면요. 항공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대답한 국민의 비율은 15%이다. 이 15%는 경쟁력이 있다가 아니라 경쟁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국민이 15%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3번에 대기업의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민의 비율보다 중소기업의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민의 비율이 높다. 자, 이거 퍼센테이지 2단락에 있었죠? 봤더니 네, 75%가 대기업, 80%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3번이 일치하는 거네요. 자, 4번 확인해 볼게요. 제약 석유 산업은 작년에 발생한 유조석 기름 유침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다소 상실하였다. 자, 이거는 호의적인 반응을 상실했다라기보다 악화된 게 가속화되었다. 나빴는데 더 나빠졌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자, 인간은 누구나 일반화적인 이야기예요. 도덕적이고 문명화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사회 원리를 수용할 경우에만 인간은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자, 이거 앞에서 한 얘기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사회 원리를 수용한다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앞에 얘기 정리한 거죠. 인간의 본성에 의해 요구되는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 즉 생각의 자유와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한다. 자, 앞부분의 내용을 즉 다시 부연 설명한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1문단은요, 첫 번째 문장이 인간은 누구나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으니까. 2단락 봤더니 물리적 힘이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한다. 자, 이제 침해당하는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거나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선 물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때문이라는 근거예요. 근거는 주장보다 힘이 약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성적 수단인 토론이나 설득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했고요. 인간이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경우에만 인간은 지식교환의 가치를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적인 사회에서의 평화가 중요하구나. 이 정도 내용입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인간에게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면 물리적 힘의 사용은 사라질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단락에 나왔죠.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나온 게 강요를 위해서 이 물리적 힘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우리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죠. 첫 번째 문장에 원한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3번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은 물리적 수단의 용인과 전혀 관계없다. 그렇지 않죠? 이단락의 첫 번째를 보시면 물리적 힘이 사용에 허용되는 경우에만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할 수 있다라고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고요. 네 번째, 인간이 사회로부터 지식교환의 가치를 얻을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생산적인 사회가 아니다. 자, 요거는요.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인간이 생산적인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지식교환의 가치를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예요. 요 문장의 대우명제입니다. 자, 대우명제라고 하는 거는 앞뒤 순서도 바꾸고 부정을 한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일 경우에는 대우명제도 참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을 앞뒤 순서, 그 다음에 부정어로 둘 다 바꾼 거기 때문에 요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계속 글의 내용 일치하는 거네요.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무작위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컴퓨터는 주어진 규칙과 공식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도록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이 무작위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게 중심 내용이에요. 비록 현재 컴퓨터는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수두를 골라내진 못하지만 무작위처럼 보이는 수두를 산출하는 수학 공식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다. 자, 뭐뭐 하지만 이런 거는 종속절이기 때문에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고 진짜 중요한 주절은 뒤에 있죠. 그래서 무작위처럼 보이는 수두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있대요. 즉이라는 건 부연 설명입니다. 일련의 정확한 계산 결과로 만든 것이지만 무작위처럼 보이는 것을 수열로 만들어낸다. 그러한 일련의 수두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수백 가지이지만 모두 처음에 시작할 시작수의 입력이 필수적이다. 그죠? 자, 시작수는 필수적이다. 이런 조건이 달려있으니까 조건도 체크를 해두시고 이 시작수 설명하네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컴퓨터에 내장된 시기에서 얻을 수도 있다. 예컨대, 자, 예를 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판을 두드리는 순간 측정된 초의 수치를 시작수로 삼을 수도 있답니다. 자, 문제는, 자, 이제 문제점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수열이 얼마나 완전히 무작위적인 수열에 가까운가이다. 자, 문제점 지적을 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완전히 무작위적인 수열이 되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구체화하겠다라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첫째, 모든 수가 다른 수들과 거의 같은 횟수만큼 나와야 하고 둘째, 그 수열은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이 가능한 어떤 패턴이 나타나면 안 된다. 자,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예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마지막 좀 보시면요. 컴퓨터의 자동 원리를 생각하면 이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완전히 무작위적인 수열은 같은 수가 연속으로 나올 수 없다. 완전히 무작위적인 수열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라는 정의는 이런 얘기는 여기 아예 나오지 않았죠. 무작위적인 수열이 나와야 한다. 근데 아직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지 무작위적인 수열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 자, 이번에 사용자가 시작수를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어떤 수열도 만들 수 없다. 자, 이거 2단락에 있어요. 시작수 입력이 필수적인데 직접 할 수도 있고 컴퓨터에 내장된 시기에서 얻을 수도 있다고 2단락에 나왔습니다. 자, 3번에 어떤 수열의 패턴이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 가능하다면 완전 무작위적인 수열이 아니다. 자, 이거는 그 기준에서 나왔었죠. 세 번째 문단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둘째에, 그죠? 첫째, 둘째 중에 둘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3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지금의 컴퓨터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수열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우리 마지막에 읽었어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이유는 뭐 굳이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내용을 다 알지 않아도 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장만 찾아서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거 고르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어떤 음악이 좋은 것이고 어떤 음악이 나쁜 것일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음악학자인 달하우스는 주관과 객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미적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객관적 검증이 필요 없다는 통설적 미학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자, 처음에 문제제기가 나왔고요.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누구의 답이죠? 달하우스의 답이에요. 자, 달하우스의 답에 밑줄을 치면 마지막 줄에 이겁니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 없다는 통설적 미학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이 문단 넘어갈게요. 달하우스 설명이 좀 더 나오네요. 음악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판단이 집단에 의한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예를 듭니다. 비발디 사계가 좋은 음악이라고 평하는 사람에게는 비발디의 사계에 대한 그 사회의 집단적 호감, 다들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반영이 돼 있대요. 그는 주관적 판단의 가치는 부정하지 않대. 자, 정리하고 있죠? 집단에 의한 판단에 기초하면서도 그 판단을 몰개성적으로 따르지 않는 주관적 판단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집단에 의한 판단을 고려하면서도 개성화된 반응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네, 주관적 판단을 여기다 추가하는 거죠. 집단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개성화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달하우스는 이러한 판단이야말로 미적 대상에 대한 올바른 미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객관적 판단의 필요성을 옹호하였는데, 자, 객관적인 필요하다. 우리 1단락에서 얘가 얘기했던 부분 다시 설명하는 거겠죠? 객관적 판단은 단순히 주관적 배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판단을 검증하고 검토하는 도구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음악에 대한 미적 평가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사실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음악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어디까지나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라고 네, 구체적인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일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객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서는 올바른 미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얘가 첫 번째 얘기했다라는 거죠. 객관적 검증이 필요 없다는 이런 기존의 통설에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건 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맞는 얘기고요. 이번에 미적 판단에 관한 달하우스의 통설적 미학의 견해는 전체적으로 상반된다. 즉, 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주관적 판단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자라는 얘기겠죠. 기존의 통설을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게 아니돼 라고 2단락의 네 번째 줄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에 참된 미적 평가가 가능하려면 집단에 의한 판단에만 이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2번 체크한 아래 부분에 있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몰개성적으로 따르지 않는 주관적 판단 역시 추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번에 개성화된 미적 판단을 위해선 작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맨 마지막에 있죠.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서비스업은 어떠한 직종보다 고객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자리이며 고객과의 관계는 매출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업은 서비스직의 근로자들에게 더욱 친절한 태도로 손님에게 응대할 것을 요구하고 서비스는 치열한 경쟁 분야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기대가 규범화되면서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이른바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에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 마지막에 나온 서비스 근로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마지막 줄 밑줄 치시고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항상 웃음을 보여야 하는 감정 노동자는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표정이 달라 자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탈인격화 증상을 겪기도 한다. 자, 그 중에서 탈인격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겠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한다는 식의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 역시 낮은 편이다. 또한 열거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소화불량, 불면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시민성 질환을 앓기도 하고요. 한 기관에서 최근 실시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련에 대한 연구, 이거는 사례를 든 거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 가운데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증 환자가 15.2%나 달한대요.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제조 생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자, 이건 사실이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전망이죠. 하지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제도적인 정비는 소홀하다. 자, 얘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겠죠. 밑줄 쳐주시고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역시 만족도 조사라는 서비스 평가 제도를 통해 더 친절한 서비스를 강조해 감정노동의 노동 강도를 높이려 들 뿐 그들의 스트레스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사회 전반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마지막 단락의 밑줄 친 부분,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제도가 소홀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단락 마지막 부분에 중간쯤에 소화불량, 불면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시민성 질환 나와 있죠. 자, 3번에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마지막 3단락에 아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4번에 감정 노동자의 15%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 자, 2단락 마지막에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 게 우리나라 직장인들 사이의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라는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일치하지 않은 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상층 문화와 하층 문화는 각기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화는 상대 문화의 존재를 그저 묵시적으로 인정만 했지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자, 다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걸 계속 다시 부연 설명. 말하자면 상하층 문화가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다. 그러나, 자, 처음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밑줄 치셔야 되겠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구체화하겠죠? 두 차례 대외전쟁에서의 패배에 따른 지배층의 자신감 상실, 민중층의 반감 확산, 벌혈층의 극단 보수화와 권력층에서 탈락한 사대부 계층의 대거 몰락이라는 기존 권력의 구조 변화, 농상공업인의 질적 발전과 성장에 따른 경제력 구조의 변화, 재편된 경제력 구조에 따른 중간층의 확대 형성과 세분화 등 조선 후기 당시 사회 변화는 국가의 전체 문화 동향을 바꿔 서서히 상하층 문화를 상호 교류하게 하였다. 즉, 앞에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다고요. 결국에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당시 사회 변화가 국가 전체 문화의 동향을 바꿔서 상하층 문화를 교류하게 하였구나. 이게 결론 낸 거겠죠? 상층 문화는 하향화하고 하층 문화는 상향하다면서 기존의 문의 양식들은 변하거나 없어지고 새로운 양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다음은 예시입니다. 양반 사대부 장르인 한시가 민요 취향을 보이기도 하고 민간의 풍속과 민중의 생활상을 그리기도 했고 시조는 장편화하고 이야기화되기도 했고 자 계속 이제 블라블라블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상층 문화와 하층 문화의 호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각각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라고 첫 문장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번에 조선 후기에는 문학뿐 아니라 회화, 음악 분야에서도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조선 후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사회가 변했다라고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든 부분에서 회화나 음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대충 넘어간 부분에서 회화와 음악 부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에서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3번에 상층 문화와 하층 문화가 서로 영역에 스며들면서 새로운 장르나 양식이 발생했다. 이거 바로 마지막 문단 한 중간쯤에 있죠. 자, 중간쯤에 제가 3문단 얘기할 때, 2문단 얘기할 때 밑줄 치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 아래 줄을 보시면 새로운 문예 양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시 바로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국가의 전체 문화 동향이 서서히 바뀌어가며 기존의 권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자,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먼저 나온 것들이 기존의 권력 구조가 변화되고 이런 구조들이 변화되고 재편화되고 그래서 상하층 문화를 교류하게 했기 때문에 전체 이런 문화의 동향을 바꾼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순서가 틀렸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심 내용, 맞는 내용 일치 문제 찾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마지막까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